안녕하세요. 요즘 따라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모두들 잘 지내시나요? 한적이라 날씨가 건조하니 감기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한번 큰 감기를 앓아 요즘은 되도록 이 사연 채널의 사연들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지인이 소개해줘서 알게 됐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집중되고 좋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기까지 많이 망설였는데요. 주변 지인들이 다 제게 반드시 제보하라고 해서 사연을 남겨봅니다. 자기들만 알고 있기 아깝다고 이건 꼭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채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사연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마음도 정리될 것 같아 커피 한 잔 들고 글을 시작해봅니다. 다들 따뜻한 차 한 잔씩 하면서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저는 두 번의 결혼을 했고 두 번을 헤어졌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는 사별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이 묻히자고 약속했건만 끝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암이었어요. 발견되었을 땐 이미 너무 늦은 직후라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이제 막 3살 된 어른 딸아이와 남겨지게 되었죠. 장례식장에선 기절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현실이 믿기지 않아 딸아이를 안고 엉엉 울다가 그러다 기절을 하다 다시 의식을 찾고 그것의 반복이었어요. 문득 정신이 들어보니 제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가족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아꼈고 딸아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말하며 아주 많은 사랑을 주고 떠났죠. 그랬기에 저는 더더욱 아팠습니다. 한동안은 제게 딸이 있다는 것도 있고 누워서 지내는 생활을 했어요. 난방도 틀지 않고 차가운 방구석 위에 누워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흐느끼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마 그때 친정엄마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이었을 거예요. 친정엄마가 와서 대신 딸아이를 돌봐주고 제 입에 죽이라도 한 숟갈 넣어주려고 하셨으니까요. 이거 사. 마음이 허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네 딸이니 네가 돌봐야지. 너는 엄마야. 힘들어도 훌훌 털고 일어나야 돼. 언제 그랬냐는 듯 일어나야 돼. 그땐 친정엄마의 말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만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가혹하지만 그게 제가 당시 해야 했던 일이었고 엄마의 말씀처럼 저는 이미 한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제겐 죽는 그 순간까지 돌보고 챙겨야 할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빠가 떠났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나이에 아빠를 잃었으니 그런 딸아이 보면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딸아이가 나이를 먹고 조그마했던 손과 발이 커지며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나 아빠 없다고 놀려. 아빠 없는 게 뭐 어때서?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거야? 엄마,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애들이 놀리는 건지 모르겠어. 아이고, 우리 딸이 학교에서 그런 말을 들었구나. 속상했겠네. 근데 그건 우리 딸 말이 맞아. 아이들 말에는 상처받을 필요 없어. 속상하겠지만 아이들이 잘 모르고 하는 말이야. 다음에도 또 놀리면 아빠 없는 걸로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말해봐. 알았지? 엄마도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볼게. 나름 성숙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면 늘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까요. 딸의 작은 마음에 최대한 상처를 내지 않으려 말했지만 저도 남편에 관해 말은 참 꺼내기도 다루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와 딸을 살뜰히 챙겨봐 주었던 저희 친정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착티백을 잔뜩 싸가지고 저희 집에 들렀던 날인데요. 딸아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입을 떼더라고요. 미연아, 너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남자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언니가 회사에 괜찮은 사람을 좀 아는데. 사람이 괜찮아. 아직 장가 못 든 노총각인데 일만 하다 결혼 시기를 놓치게 됐대. 소윤이 생각해서라도 소개받아봐. 소윤이한테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언니, 아직은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미연아, 시간 많이 지났어. 물론 네 상처가 아직 여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언니도 엄마도 네가 너무 걱정스러워. 가정이 있어야지. 그렇게 마트에서 매일 다리 퉁퉁 부어가며 일할 순 없잖아. 또 이런 단칸방에서 언제까지 둘이 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친정언니는 저희 집이 안쓰럽다는 듯 둘러보았는데요. 저 역시 언니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게 되더군요. 이 집은 달동네 중에서도 안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계단도 많이 걸어야 하는 만큼 딸아이도 학교 갔다 집에 오는 길을 힘들어했어요. 집 안은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저희 모녀에게 엄마나 언니 모두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친정도 그닥 넉넉하지 않은 편이었죠. 참 여러모로 비참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사실 이제부터가 사연의 진짜 시작이나 다름없는데요. 저는 전 남편인 이 두 번째 남편을 만나고 나서부터 온갖 불행을 짊어지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과는 제가 일했던 마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던 그 남자는 제게 먼저 적극적으로 들이댔어요. 어느 날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있던 제게 할인 쿠폰 관련 물어볼 게 있다며 말을 걸기 시작하더니 매일같이 마트에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딱히 제 스타일이 아니었던지라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손님이라 딱딱하게 응대하는 것 말곤 별다른 대응 방식이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턴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휴게 시간에 제게 물어보았어요. 미연 씨, 저 사람 아무래도 미연 씨 보러 이 마트 오는 것 같은데. 맞지? 매일 별다른 거 뭐 사가는 거 없이 저렇게 들리잖아. 아님 혹시 이미 둘이 사귀는 거야? 네? 아니에요. 왜 잘해보지? 내가 사장님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우리 사장님이 저 사람 어머니하고 아는 사이인가 봐. 어머니란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직업 번듯하대. 무슨 회사를 운영한다던데. 수입이 좋은가 봐. 여기 세봉교에 넘어가면 있는 그 아파트 있잖아? 그 브랜드 아파트에 혼자 산다는데? 어머니 집도 사주고 효자 아들의 돈도 많으면 미연 씨한테는 아주 괜찮은 조건이지. 미연 씨가 솔직히 조건이 좋은 편은 아니잖아. 상대방 남자는 굉장히 집안이 여유로운 편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듣자 혹하기는커녕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집에서 이미 한 번 결혼한 저를 왜 좋아하겠나요? 연애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겁부터 나더라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 그 남자의 공개적인 구애에 저는 만남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미연 씨가 참 좋아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마음씨도 미연 씨 같은 사람 세상에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연 씨한테 딸이 있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연 씨 딸이면 내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미연 씨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요. 미연 씨 딸 마음으로 키울게요. 약속해요. 아직도 이때의 대화가 생생합니다. 그 뒤 이 사람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결말이 어땠는지 생각하면 말입니다. 전 남편은 제게 반드시 제 딸을 마음으로 낳은 딸이라 생각하며 기르겠다고 약속했고 딸과 잘 놀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딸이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사주고 어떤 날엔 딸이 아프다고 하니 한밤중에 달려오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죠. 다만 결혼을 생각하자니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는데요. 전 남편의 어머니, 전 시어머니는 겉으로 보면 사람이 좋아 보이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디서나 잘 웃고 인자한 인상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요. 당시 시어머니는 전 남편이 사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바로 옆 동네인지라 얼굴을 몇 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만남을 피했고 얼굴만 보여도 숨었죠. 괜히 꽃뱀 취급당하며 엄한 아들 홀렸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도 전 마주치고 말았는데요. 바로 우리 딸 때문이었어요. 우리 딸이 전 남편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중 시어머니에게 발각이 된 것이에요. 너 이게 뭐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 진짜냐?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네가 이상한 여자 만난다고 말했을 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문이다 했는데 네가 진짜 미쳤구나. 어디 애 딸린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너 당장 그 손 떼. 엄마, 애 아프니까 말씀이라도 좀 조심하세요. 정말 내가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집에 들어가시고. 아니, 못 간다.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만나는 거는 안 돼. 너 그 여자랑 헤어진다고 나한테 각서라도 쓸 거 아니면 내가 무슨 수라도 쓸 거다. 그리고 그 손 안 놔? 이 기집애가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 손을 잡아? 당장 떼라고! 아파요, 할머니. 할머니? 누가 네 할머니야? 이때 저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다 그만 미친 듯이 뛰어가고 말았는데요. 그건 시어머니가 남편 손에 쥐고 있던 작고 작은 우리 딸의 손을 떼어놓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아파서 그만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넘어졌는데 하필 그곳이 아스팔트였기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우리 딸 괜찮아? 세상에, 피나잖아. 재훈씨, 얼른 119 불러줘요. 결국 그날 119를 불러 응급실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 곁에서 울며 응급처치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란 사람은 저와 제 딸아이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아주 무섭게요. 사과 한마디도 없었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그냥 헤어지는 게 맞겠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갈무리하려고 했죠. 사랑은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결혼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놀랍게도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와 전 남편을 따로 부른 것이었어요. 내 아들이 너 아니면 죽겠단다. 나랑도 연 끊겠단다. 그 정도로 좋아 죽겠다는데 어쩌니? 네.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내가 지금 네 의견을 묻는 게 아니야. 내 결정만 말하는 자리다, 여긴. 나는 니들 결혼 허락하기로 했다. 단, 조건이 있어. 셋이 사는 게 아니라 넷이 사는 거야. 네? 내가 피눈물 흘려가며 키운 우리 아들이 자기 애도 아닌 애를 키우겠다고 하는데 그걸 두고 볼 어미가 어디 있겠냐? 네가 괜찮은 애인지 네 딸이 속 안 썩이는 애인지 내가 봐야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이 조건 싫으면 결혼도 파토내라.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전 남편도 옆에서 쩔쩔매는 눈치로 저를 보고 있었죠. 제 결정만이 남아있었는데 그때 저는 싫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이 전 남편을 이미 아빠로서 굉장히 잘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 나 아빠 갖고 싶어. 나도 다른 애들처럼 아빠 생기니까 너무 좋아. 딸은 어느 날부터 전 남편을 무작정 자기 친구들 앞으로 끌고 가 자기에게 아빠가 생겼다며 자랑을 했더라고요. 제게도 저렇게 말했고요. 그러니 저는 딸을 생각하면, 그리고 저와 딸의 처지를 생각했을 땐 시댁살이를 당하더라도 재혼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좋은 아파트에 좋은 물건에 재훈 씨도 좋은 사람이잖아. 난 지금 우리 딸 책가방 하나도 못 사주는데. 재혼을 하면 내가 못 해주는 것들을 많이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기에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때의 제 하루하루가 어땠을 것 같나요?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함께 눈 뜨고 밥 먹고 보내는 하루하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 있으면 천사표 시어머니였어요. 우리 아들 오늘도 일하고 오느라 고생했지? 엄마가 우리 며느리랑 손녀랑 같이 시장에 가서 나물 잔뜩 사와 많이 무쳐놨어. 요즘 너무 고기를 먹는 것 같길래 채식 위주 식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우리 며느리가 나랑 닮았나 봐. 시장 사람들이 다 나랑 며느리 보더니 엄마랑 딸 사이냐고 물어보더라. 아이고, 그래서 내가 맞다고 농담 삼아 말해버렸지. 시엠이랑 며느리 사이니 엄마랑 딸이랑 다를 게 없잖아. 그지? 그래요. 엄마 잘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두 사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당신도 엄마랑 좋은 시간 보냈어? 아, 어. 근데 사실 시어머니는 저런 말을 들으면 대놓고 쏘아붙이곤 했습니다. 어딜 봐서 며느리랑 자기랑 닮았냐고요. 아유, 기분 나빠 죽겠네. 내가 저 못생긴 거랑 닮았다고? 참나, 다들 보는 눈도 더럽게 없나 보네. 이래서 내가 시장 사람들을 싫어한다니까. 이런 말을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걸 분명 제가 들었거든요. 딸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무섭다고 제 손을 꼭 잡았고요. 참 화도 많이 났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전 남편이 자기 엄마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많이 무섭게 굴지? 미안해. 내가 아까는 그냥 분위기 봐서 같이 웃어 넘겼는데 우리 엄마가 내 앞에서만 저렇게 당신한테 잘하는 거 알아. 견뎌줘서 고마워요, 여보. 우리 몇 년만 있다가 눈치 봐서 얼른 분가하자. 내가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말할게. 정말이지? 그 약속 꼭 지켜야 한다. 정말 꼭 지켜야 해. 나 어머님 상대하느라 조금 힘들어. 우리 딸도 눈치 많이 보고. 그래, 알았어. 나도 우리 가족 생각해서라도 꼭 몇 년 안에 분가할게. 그나마 전 남편이 똑똑한 사람이었기에 다행이었죠. 사실 알만도 했어요. 자기 어머니랑 몇십 년을 삶아떼고 살았는데 그 독한 성격을 모를 리가 있나요? 다만 이건 심하다고 생각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성격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절약 습관이 지나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허투루 나가는 것을 싫어하셨는데요. 남편의 말로는 자신이 어렸을 적 시아버지가 사치가 심해 돈을 펑펑 쓰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그 구멍을 메꿔보고자 부단하게 노력했던 게 습관으로 굳어지신 거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전 남편이 만나기도 전 이미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기에 저는 별일이 없었습니다만요. 시어머니의 절약 습관으로 보아선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치였는지 궁금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화장실 휴지 쓰는 것조차 감시하셨거든요. 거기다가 뒤에 따라붙는 말이 사람 염장을 질렀어요. 얘, 너 내가 말했지? 왜 화장실 휴지를 4칸씩이나 쓰고 자빠져 있어? 똥 싼 거 아니면 무슨 4칸씩이나 쓰니? 이게 다 우리 아들이 등골 휘어지게 일해서 번 돈이야. 너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거 우습게 생각하냐? 어머님, 그럴 리가요. 제가 왜 그 사람 돈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딸 있을 땐 말씀을 조금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야? 저번에 딸아이가 상처받았잖아요. 어머님이 전 노는 여자고 남편만 일하는 사람이라고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요. 그것도 소리 지르면서 말씀하시니 저도 그렇고 딸아이도 눈치가 보여요. 웃기다. 그게 눈치 보는 사람 태도냐? 네가 내 눈치 잘도 봤겠다.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딸이나 너나 진짜 내 심기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 아냐? 넌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네 딸은 뭔 소리만 했다 하면 무섭다고 징징거려. 내가 지금 울음소리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리게 생겼어. 듣기 싫어 죽겠다고. 그건 어머님이 야단을 치시니까 애가 무서워서 우는 거잖아요. 이런 사소한 말씨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정말이지 가슴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도 아낀답시고 수도꼭지 제대로 안 잠궜다고 타박에 야단에 언제는 시장에서 야채를 사오지 않고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봐왔다는 이유로 몇 시간을 폭격 같은 잔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시장 가면 300원이나 싸게 살걸. 감히 마트에서 장을 봐? 너 우리 아들 돈이라고 물수도 펑펑 쓰고 싶냐? 어머니, 오늘은 아이 데리고 오느라 제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시장은 여기서 차 타고 30분은 가야 되잖아요. 말 나온 김에 저 바쁠 땐 그냥 요 앞에 마트 가면 안 되나요? 솔직히 시장 가는데 기름값이 더 들어가요. 뭐 마트? 얘가 돈이 썩어나나 보네. 그럴 거면 네가 돈 벌어갖고 네 돈으로 밥 해먹어. 내 아들 돈 축내지 말고. 무슨 차야. 버스 타고 가면 될걸. 네.
이럴 바엔 시어머니 말대로 제가 나가서 일하고 싶었죠. 그런데 딸아이를 두고 제가 나가서 일하자니 딸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딸이 학원 다니는 것도 다 돈낭비라고 하시며 집에만 두려고 했는데요. 딸이 시어머니를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꾹 참아야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드디어 폭발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딸에게 험한 말투로 해선 안 될 말을 하는 것을 듣고야 말았기 때문이죠. 야, 너네가 수도꼭지 꼭 잠그라고 했지? 당장 잠그고 와. 죄송해요, 할머니. 바로 잠글게요. 그리고 이 기집애가 대체 뭐가 배고프다고 하루에 몇 개를 처먹는 거야? 너 학교에서 밥 안 먹고 왔냐? 먹었으면 됐지 뭘 또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지랄이야. 할머니, 저 그래도 너무 배고픈데 먹으면 안 돼요? 시간이 벌써 6시인데. 밥은 네 아빠 와야 먹는 거야. 어디서 가정교육 못 받은 티 내고 있어. 너도 네 엄마 닮아 머리가 멍청한 거냐? 저희 딸아이가 절대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 그저 저녁 때가 되어 끼니를 챙겨 먹으려고 했던 것을, 그것도 할머니가 밥 먹는다고 하면 싫어할까봐 라면을 먹겠다고 한 건데 저렇게 말한 겁니다. 정말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듣고 기어이 딸아이를 방으로 내쫓는데 그날 전 결국 일을 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 딸이 배고프면 좀 먹을 수도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정교육이 뭐요? 어머님 딸이 그렇게 말했어도 똑같이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죠. 그러시지 않죠. 아가씨한테는 무한정 베푸시니까요. 차라리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왜 애를 잡으세요? 뭐야? 너 어디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 아이고, 이젠 며느리 세상이다 이거냐? 네 딸년 잘못한 걸 가지고 어디서 나한테 연병을 떨고 있어? 제 말에 시어머니는 역시나 같이 옳다구나 하고 똑같이 소리를 질러댔고 이웃집에서 민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절대 해선 안 될 말까지 하더라고요. 네 전남편이 일찍 죽은 이유를 알겠다. 내가 그 이유를 알겠어. 네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고 복이 없는 년이니 네 남편이 명을 달리했던 거야. 하늘에서 천벌을 주신 게지. 그렇게 말고. 순간 귀로 듣고도 믿을 수 없어 저도 모르게 털썩 바닥에 엎어졌는데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바닥에 엎어져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서럽다느니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을 적엔 온갖 고생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며느리가 자기를 시집살이 시키려 든다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곡소리에 기가 차 헛웃음이 나왔어요. 나는 그냥 죽으련다 아들아.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며느리한테 구박받는 신세 될 바에는 이대로 그냥 죽는 게 나아.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당신 엄마하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나야말로 기막혀.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내 전남편 죽은 게 나 때문이래. 내가 복 없고 싸가지 없어서 그래서 죽은 거래. 뭐? 엄마 정말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서둘러 아니라고 고개를 막 흔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했다며 계속해서 외쳤고요. 전 남편은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보다 저를 보다 허둥지둥 거렸습니다. 그것도 답답했죠. 그런데 그때 슬픈 얼굴로 여길 보고 있는 딸아이가 보이더라고요. 딸아이의 슬픔과 체념 담긴 눈망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아이에게 못 볼 꼴을 보여줬구나 싶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전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다 그만두자고 말하곤 간단히 짐을 챙겨 딸아이와 손을 잡고 나와버렸습니다. 갈 곳이 친정밖에 없었기에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데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내 탓이야. 내 탓 같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더 못돼지시는 것 같아. 아니야. 그게 왜 우리 딸 탓이야. 세상엔 그냥 못된 사람들이 많은 거야. 할머니도 그중 하나고. 당시 저희 딸아이는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이었고 사춘기도 올 법한 나이였는데요.
그렇게 자책하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많다고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스스로가 무력했어요. 친정엄마와 언니는 저와 딸아이를 보자마자 상황을 대강 파악했는지 침착하게 딸아이의 밥을 차려주고는 저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자취주종을 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언니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냥 이혼해라. 난 네가 시댁에서 이런 일 당하고 살 줄 몰랐어. 아까 소연이가 다 말하더라. 네가 아주 그 집 가정부라고. 너 맞고도 산다며? 엄만 그런 말 들으면 못 살아 이거사. 그냥 이혼해. 다 끝내버려.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미연이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말을 듣고 살아. 그런 종노릇이나 하고 사냐고. 소윤이도 너무 불쌍하고. 엄마, 언니 말 다 맞는데 조금만 생각해 볼게. 저는 기운이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내 딸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결혼했고 그걸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있었죠. 그러다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엄마가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봐.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한 번만 넘어가 주자. 어이가 없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막말을 하나요?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아. 이혼하고 싶어. 전 남편은 이혼이라는 단어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혼이라니 여보, 어떻게 이혼을... 전 남편은 우왕좌왕하다가 알겠다며 그런 분가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못 믿겠어. 분가하더라도 어머니하고 영영 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 어머니가 또 찾아오면 어떡해? 찾아와서 그렇게 우리의 가슴 멍들게 하고 나 핍박하고 모지게 굴고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나는 괜찮아. 근데 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일 없을 거야. 어머니랑 멀리 떨어지자. 나는 자기랑 내 딸을 선택할 거야. 전 남편은 분가하겠다고 말하며 저를 꾸준히 설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저를 향한 마음은 진심에 가까웠죠. 그래서인지 내뱉었던 말대로 정말 따로 살 아파트를 알아보고 척척 계획을 밀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스웠던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와 빌더라고요. 그래, 내가 심했어. 우리 아들이 내 얼굴 보기 싫다고 하더라. 근데 난 우리 아들하고 떨어져서 못 살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야. 내가 너무했어. 용서해주라. 사람이 다 실수는 하는 거잖니? 응? 실수요? 어머님이 하신 망발들이 다 실수인가요? 그건 단순 실수가 아니죠. 고의로 남의 가슴에 상처를 내신 건데요. 시어머니는 애처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발 분가만은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 눈에 저도 약간은 흔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에게까지 가 사과를 하셨답니다. 거기다 제가 친정에 가 있는 사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검진받으러 갔더니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했던 행동에 대한 벌을 받은 것 같다며 엉엉 목 놓아 우시더군요. 내가 천벌을 받은 게야. 며느리 못살게 굴었다고. 미안하다. 네가 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도 할 말 없지만 암으로 몇 년 못 살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들하고 멀어지는 건 정말 가혹하다. 며느라, 한 번만 관용을 베풀어다오. 엄마, 나는 할머니 너무 무서워. 딸아이는 제 손을 또다시 꽉 잡으며 자기는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몇 날 며칠 친정 식구들하고도 얘기하고 생각해본 결과 저는 암에 걸렸다며 용서를 비는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 번은 봐드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이번엔 조건을 걸었죠. 시어머니가 제게 그랬듯이요. 알겠어요. 대신 어머님, 저한테도 저희 딸한테도 전처럼 대하신다면 저희는 언제든 분가할 거예요. 그런데 참 저희 시어머니 무서운 분이셨더라고요. 시댁에 들어서고 며칠이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시지도 않고 약도 먹지 않길래 조심스레 물었더니 이러는 겁니다. 암인 줄 알았는데 오진이었다고요.
오진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전 눈치챘습니다. 그 암 발언은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거기다 거짓 눈물까지 흘리셨으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도 하나 다행스러운 게 있었다면 그 시기 남편이 정말 업무상의 이유로 분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지나칠 정도로 슬퍼하셨지만 전 해방이었죠. 이제는 우리 가족이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앞에 시댁에 들어간 이후 인생에 온갖 고난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딸아이가 어느덧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쯤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당신 주머니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 아이라이너 같은데 왜 이게 당신 주머니에 있어? 어? 글쎄, 난 모르겠네. 그냥 내가 펜인 줄 알고 집어왔나? 난 그게 화장품인 줄도 몰랐네. 아무튼 피곤해. 밥이나 차려줘. 당시 전 남편이 사업차 출장을 가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주머니에서 여자들이 눈매를 그릴 때 쓰는 아이라이너가 발견되었어요. 추궁하니 당황해 하더군요. 안색이 하얘지는 게 느낌이 조금 안 좋았어요. 아니, 당신 이게 펜인 줄 알았다고요? 서류에 사인이라도 한 거야, 이걸로? 내가 그랬나 봐. 그게 여자들 눈에 그리는 아이라이너야? 몰랐네.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근데 전 남편이 이때 너털 웃음을 지으며 민망해하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자들이야 여자 화장품에 대해선 잘 아는 게 이상하니 모를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전 남편이 연애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다음에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전 남편이 좋아하는 사골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못 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떡하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당신 혼자 먹어야겠는데. 그래? 어쩔 수 없지. 알겠어요, 그럼. 일이 생겨 못 온다는 말에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줄 알았는데 상대편은 전화를 끊은 줄 알았는지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여자 목소리였고 하이톤의 음성이라 제법 귀에 꽂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 자기라는 단어도 들려왔어요. 자기야, 얼른 와. 자기라는 단어에 순간 몸이 굳더라고요. 이번엔 제대로 감이 왔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사골국은 그대로 둔 채 그날 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비척거리며 들어왔을 때부터 추궁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전 남편도 제가 몰아치니 뭔가 당황한 듯 보이더니 점점 침착해졌습니다. 아니, 당신이 오해하는 거라니까. 아마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 들은 거겠지. 그 말이 그렇게는 가까이 들린다고요? 말도 안 돼. 전 남편은 아니라는 말로 저를 계속 달래었습니다. 사업상 미팅을 하러 호텔에 갔고 로비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여자가 한 말이다. 이게 전 남편의 주장이었죠. 제가 뭔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추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없었답니다. 더군다나 대화가 진행되면서 싸움이 되어 전 남편은 저에게 의부증 아니냐며 화를 내더군요. 아니, 이렇게 남편을 못 믿어서 어떡하냐? 당신 이거 병이야, 알아? 그렇게 밖에서 일하는 사람 괴롭혀야 마음이 편하겠어? 이게 왜 병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지. 당신이랑은 말을 못하겠다. 아니, 말을 하기가 싫다. 이제부터 각방 써. 당신과는 말도 섞기 싫어. 아주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 그때부터 전 남편과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대놓고 저에게 남편에게 사사건건 간섭하는 여자라며 제 간섭질이 멈추기 전까진 절대 한 방을 쓰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다가가 사이를 합쳐보려고도 했지만 전 남편은 어쩐지 이미 마음이 멀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돈 한 푼이라도 아꼈어. 남편이 죽는 둥 살 둥 노력해서 버는 돈이야.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곤 했죠. 이걸 두고 딸이 많이 걱정했어요. 정말 괜찮은 거 맞냐면서 말이죠. 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저희의 결혼 생활이 서서히 파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에 대한 사랑도 많이 식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게 생활비를 적게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전 남편의 사업이 좀 휘청거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 생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가계부 보여줘봐. 가계부까지 보여달라고요? 아니,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알겠어요. 일단 보여줄게요. 자, 봐요. 으, 이것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당신 성격 꼼꼼한 여잔 줄 알았더니 우리 엄마만도 못하네. 아니, 쓸데없이 마트에서 왜 장을 봐? 시장 놔두고. 시장이 더 싸니까 거기서 장 봐. 우리가 뭐 몇 개를 먹는다고 식비에 이렇게나 많이 써. 소름이 돋았어요. 전 남편은 시어머니 판박이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엄마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배우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싫어하고 끔찍이 하는지 알면서요. 여보, 이건 좀 심해. 나도 아낄 건 충분히 아끼며 사는 거라고요. 거기다 당신이 하도 돈돈거려서 나 요 앞에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나도 생활비 보탤 테니까 이제 생활비로 사람 숨 좀 그만 줘요. 웃기고 있네. 뭐 내가 숨을 쪼여? 진짜 숨 쪼이는 게 뭔지 보여줘? 참나. 당신 숨 쪼이고 있어. 우리 딸한테도 돈 많이 쓴다고 자꾸 뭐라고 하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문제집 사는 걸로. 딸이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알아요? 내 딸도 아닌데 그럼 이 정도 했으면 감사해야지. 뭐 얼마나 봐줘야 하는 건데? 그때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 남편은 스스로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랐는지 헛기침을 하며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딸 역시 이미 전 남편에게 많은 섭섭함을 느끼고 있었죠. 예전엔 딸과도 곧잘 말하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었는데 오히려 커갈수록 자신과는 멀어져 가는 것 같다면서요. 아빠 많이 변한 것 같아. 언제부터인진 모르겠지만 아빠가 사업 시작하고 그렇게 된 건가? 나도 모르겠어. 엄마 근데 엄마가 아빠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엄마 편이야. 죽을 때까지. 그래도 참 딸 자식 잘 키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우리 딸이 저한테 늘 많은 위로를 해주며 버팀목이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섭섭하고 수험 생활로 힘들 텐데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고 공부만 묵묵히 해냈죠. 사실 딸아이는 성적이 무척 좋았어요. 아마 머리는 죽은 남편을 닮은 것 같았어요. 영특해서 어렸을 적부터 알려주지 않은 문제들을 척척 풀어내곤 했죠. 역시나 고등학교 때도 빛을 발하더니 당당히 전교 1등 자리를 꿰차오더랍니다. 아이고, 윤희 엄마는 좋겠어. 딸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듣자하니 윤희가 서울대 법대 간다고 했다며? 이거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제 딸이 대학에 갈 시즌이 되자 동네 아줌마들은 저를 보며 이런 말을 한마디씩 했는데 그때마다 아니라고 손사래는 치지만 은근슬쩍 기대가 되곤 했습니다. 딸아인 정말 사력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가끔은 코피까지 쏟아가며 책을 보곤 했는데 안쓰러우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잠든 딸 위에 이불을 덮어주는 게 전부였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학 합격자 발표 날 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엔 눈물을 흘리었고요. 엄마, 나 합격했어. 합격이라고. 정말? 정말이야?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장해. 아빠한테도 말해줄래. 아빠도 기대하고 계실 텐데 말씀드려야겠어. 딸아이는 그 와중에도 전 남편을 떠올리며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들떠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라고 했죠. 평소 집에 들어오기 싫다며 밖으로 돌던 남편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집에서 오붓하게 식사를 하며 함께 좋은 시간 보내길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더군요. 상을 다 차려놓고 한참을 기다리는데도요. 딸 얼굴이 점점 실망으로 번져가는 게 느껴져 저도 초조했습니다. 그러다 밤 12시가 넘어서인가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보니 술에 쩔어 비척거리는 남편과 그런 전 남편을 부축하는 젊은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오빠랑 아는 동생인데요. 오빠가 너무 취해서요. 오빠 부인이시고 네가 오빠 딸이구나?
여자는 능숙하게 저와 딸의 존재를 아는 듯 인사를 했습니다. 쥐잡아 먹을 듯 붉은 립스틱에 짧은 치마가 거슬리긴 했지만 설마 이 인간이 바람 피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서울대 법대 합격했어. 오늘 당신이랑 같이 축하 파티도 하고 싶었는데 당신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윤희가 많이 실망했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줘. 그래도 어떻게든 분위기를 무마해보려고 취한 전 남편에게 슬쩍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믿을 수 없었죠. 야, 서울대 법대? 내 딸도 아닌데 무슨 그게 기뻐할 거리라도 된다고 난리야. 그나저나 당신 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은 저 상 저거 얼마 썼어? 돈 생각하며 샀어 안 샀어? 내가 버는 돈이니까 아주 막 쓰지? 여보, 내 딸이 아니라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제가 내 딸이야? 네 딸이지? 네가 데리고 온 딸이잖아. 그리고 가시네가 무슨 대학이야. 공장에 나가야지. 딸아이는 남편의 말에 무척 상처받은 얼굴이 되었고 전 남편은 계속 술에 취해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 헛소리 속엔 제 친정의 가난함에 대한 비하, 저를 향해 무식하다는 험담, 온갖 말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더러워 여기 적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남편이 술이 깨고 나서 최소한 자신이 한 말을 사과해주거나 제정신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랬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맞는 말 한 걸 가지고 사과까지 해야 하냐? 순간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딸아이 대학 등록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어쨌든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전 남편의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든 남편 비위를 맞춰서라도 그 돈을 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요. 비참했지만 그래서 남편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 입학금 넣어줘야죠.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데. 당신은 출장 가 있는 시간이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 윤희 법대 가려고 정말 힘들게 공부했다고요. 야, 힘든 건 뭐 걔만 힘들었어? 나도 당신이랑 당신 딸 두 여자 데리고 사느라 아주 힘들었어. 뼈 빠지게 고생했다고.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그동안 정 생각해서 데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 그는 변해도 너무 변해 있었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자기 엄마가 요즘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니 가서 시어머니를 돌보면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맞구는 것도 봐줬지만 이젠 얄짤없어. 나도 돈 버느라 지쳤다고.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봐서 결정할 테니까 잘해봐. 아니, 지금 우리 딸 대학 등록금을 당신 어머니를 돌봐야 줄 수 있다고요? 당신 진짜 미쳤어요? 나랑 시어머니 사이가 어떤지 알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하라는 거야. 한번 결혼까지 했으면서 나한테 빈손으로 시집와가지고 이 정도를 누리고 살았으면 당신도 시어머니한테 효도 정도는 해야지. 당신 딸 생각해서 잘 결정해. 너무 서러워 이날은 집에 와 친정엄마에게 하소연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자신이 도와주지 못하는 사실이 가슴 아픈지 저를 따라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저희 딸아이가 듣고 있었는 줄은 몰랐어요. 딸아이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엄마를 오래전에 버렸고 자신도 더 이상 아빠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를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딸아이인 결정을 내려버렸고 서울대 법대를 포기했습니다. 아, 포기했다고? 잘됐네. 그래, 공장이나 가서 일하라고 해. 돈이라도 벌면 그거 나한테 입금이나 해주라고 전하고. 소식을 들은 전 남편은 정확히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전 남편이 저 말을 했던 날 남편의 상간녀가 오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안면이 있던 여자였어요. 술에 취한 남편을 부축하며 들어온 여자였죠. 다행히 이날은 저 혼자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오빠가 사준 가방인데 너무 예쁘죠?
오빠가 아줌마한텐 이런 거 안 사줬죠? 본론부터 이야기할게요.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아줌마가 우리 오빠랑 이혼해줬으면 좋겠어서 부탁하러 온 거예요. 아줌마도 솔직히 오빠랑 사는 거 힘들잖아요. 우리 서로 편하자고요. 상간녀는 이혼을 해달라며 전 남편이 사준 명품백을 자랑하더군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으면서도 절대 전 남편을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그 후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쳤고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상간녀와 바람이 났다는 증거를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그 위자료를 딸아이에게 모두 주며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가 당한 것까지 모조리 다 갚아줄 거예요. 나 하나도 잊지 않았어. 아빠가 나한테 한 말, 엄마한테 한 행동들 처절하게 갚아줄 거야. 딸아이의 눈빛은 그날따라 도끼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 그날이 올까 싶었지만 일단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로 했죠. 열심히 일해서 딸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요. 딸이 경찰이라는 꿈에 다다를 수 있도록 저는 식당에서도 공장에서도 일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나이가 많지 않았기에 절 써주는 곳이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았는데도 일을 해야 했기에 자격증이나 따놨으면 좋은 곳에 취직했을 텐데 후회는 무척 되었죠. 그래도 딸만을 생각했습니다. 딸도 항상 힘들게 공부하며 제 안부를 챙겨주었죠. 엄마, 다리 아픈데 거긴 괜찮아? 내가 한의원 예약해 줄 테니까 가서 꼭 진료 받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알았지?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아니야. 엄마야말로 늘 고마워. 우리 딸. 참고로 우리 딸아이는 늦게라도 원하는 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답니다. 그리고 경찰이 되고 나서도 안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남편의 기일날, 오랜만에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전 남편 이야기가 나왔어요. 딸아이는 이제 때가 된 것 같다며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었어요. 엄마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빠를 아주 오랫동안 관찰해왔어.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가 온 것 같아. 그리고 딸아이의 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딸아이는 먼저 전 남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저는 20년간 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딸아이는 속속들이 알고 있었어요. 특히 전 남편이 나쁜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사람을 심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었더군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엄마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 괜히 그 사람 기억 끄집어내고 싶지도 않았고요. 엄마 상처받을까 봐요. 하지만 전 한 번도 아빠를 잊은 적이 없어요. 안 좋은 의미로요. 그리고 아마 아빠가 엄마를 한 번은 찾아올 거예요. 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날이 생생합니다. 그날은 연로하신 친정엄마를 모시고 함께 소풍을 나온 날이었는데요. 노쇠한 남자가 잔뜩 썩은 냄새를 풍기며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순간 멈칫했지만 금방 그 정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발 네 딸한테 말해줘. 나 살려달라고. 얘가 날 죽이려고 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시간이 없으니까 제발 도와줘. 알고 보니 전 남편은 큰 도박장을 운영 중이었는데 그것이 발각될 위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있으면 떳떳이 죗값을 받아야지. 그리고 당신 딸이 주는 벌인데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겠어? 마음으로 낳았다 생각하고 키우겠다더니 결국 천벌을 받네. 어쩜 그렇게 잔인하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 지난 일이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래, 당신에겐 지난 일이겠지. 하지만 내 딸에겐 아니었을 거야. 걔한텐 하루하루가 당신이 준 상처로 가득했겠지. 우린 당신 때문에 온갖 고생하며 살았어. 그러니 죄 지었으면 벌 받고 나와. 그걸로라도 갚아. 잠깐만. 돈 줄게. 돈으로 우리 합의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어. 그거 당신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당신 딸 좀 막아줘. 웃기고 있네. 저는 그 말을 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유유히 산책을 하다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는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아이인 전 남편을 감옥에서 최대한 오래 썩게 할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각종 성범죄에도 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몰랐던 사이 사람이 점점 더 망가져 갔던 것이었죠. 솔직히 통쾌했습니다. 거기다 놀라운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엄마, 알려드릴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어요. 할머니 소식을 들었는데 아빠에게, 아니,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인간한테 버림받아서 요양원에서도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노숙자로 살고 있으시대요. 자기 부모를 버린 양반이 제게 그때 시어머니를 모시라는 소리를 했다니 우스웠습니다. 엄마가 멈추라고 해도 나는 벌 다 받게 하고 싶어요. 엄마 생각은 어때요? 엄마가 왜 말려? 그 인간이 그렇게 추악한 짓거리 하고 다녔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지. 제 말에 딸은 조용히 웃더라고요. 그 후 전 남편은 감옥에 들어가 썩고 있답니다. 최대한 무거운 형을 받게 하기 위해 딸이 꽤 힘을 썼다고 하네요. 이걸 보니 정말 세상엔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는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친정도 챙겨가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제겐 그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를 듣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위안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제가 겪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알려준 유튜브라는 것을 요즘 너무나 즐겨보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렵사리 자리에 앉긴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저 제 살아온 얘기, 이제는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얘기 지루하더라도 한번 해보려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편안하게 털어놓아 보겠습니다. 저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은 일어나면 산새소리가 들리고 무수한 들꽃이 피고 지는 걸 바로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때는 환경오염이니 이런 것도 덜 되었던 터라 지천이 꽃밭이고 들판이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를 곧잘 주워 먹고 꽃을 따 반지를 만들어 친구의 손가락에 끼워주곤 했어요. 저희는 4남매였는데 그중에 저는 둘째 딸이었습니다. 장남인 오빠는 진즉에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고 저도 부모님의 농사일을 간간히 도우며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시골 마을이었기에 크지 않은 학교엔 아이들이 꽉 차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얼마나 시끌벅적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그저 노는 걸 좋아했던 시절이었던지라 고무줄놀이, 비석치기, 말뚝박기 이런 별거 아닌 것들을 하면서도 해맑게 웃던 때였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한 명이었고요. 이인순아, 들어와야지. 밥 안 쳤다. 응, 엄마, 들어갈게요.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았는데 그럴 때면 멀리서 어머니가 크게 소리를 쳐 부르곤 했어요.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집안 사정이 갑작스레 기울기 시작했어요. 바로 집안의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갑작스레 쓰러지셨기 때문이에요. 그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니 장남인 오빠에게 부담이 커졌는데 오빠는 꽤나 그 짐을 버거워했습니다. 아직도 오빠가 일을 끝마치고 와 한숨을 푹 쉬며 옷으로 대충 땀을 닦아내던 뒷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그 모습이 참 고단하고 힘들어 보여 저라도 손을 내밀어 오빠의 뒷모습을 쓸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몫이 저에게도 곧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동네 처녀와 장가를 가면서였어요. 장가를 갔으니 이제는 그 집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했으니 저와 어머니가 동생들을 보살펴야 했죠. 살림도 꾸려나가야 했고요.
그때쯤 어머니는 결단을 내리셨어요. 인순아, 아무래도 우리 식구 다 먹고 살려면 농사는 답이 아니다. 장사를 해볼까 하는데 네가 엄마 좀 도와주련? 장사를요? 엄마랑 나랑? 낯설었지만 그렇게 어머니의 결단으로 장에서 어머니를 따라 장사를 시작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장에 나가 앉아 과일을 팔고 있으면 엄마 도와주는 게 기특하다며 저를 봐서라도 사주는 사람이 있었고 썩은 거 판다고 괜히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장사를 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의 경험이 나중에는 좋은 자산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어머니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 배고픈 동생들의 입에 밥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부턴 사정이 나아져 동생들 공부도 시켜줄 수 있게 됐죠. 특히 저희 막내 동생은 머리가 기똥차게 좋아 학교에 상이라면 상은 죄다 쓸어오곤 했는데 막내를 보고 있자면 뭐라도 될 놈 같아 어머니는 그 시절 막내를 대학교까지 졸업시켰습니다. 막내가 저희 집안에선 가장 고학력자였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동생들 키워놓고 조금 쉬고 있으니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아줌마? 무슨 하실 말 있으세요? 아니, 인순아, 다른 게 아니고 저 건넌 마을에 내가 아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걔가 너랑 나이도 비슷하고 참 사람이 건실하거든. 너랑 인연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너 한번 만나볼래? 네? 이웃집 아주머니의 말에 그만 볼이 화르륵 붉어졌지만 어머니도 이제는 저도 시집 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래, 인순아, 한번 만나봐라. 만나보고 별로면 돌아오면 되잖니. 하면서 떠미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떠밀려 호기심 반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남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딱히 만날 장소도 없고 하여 근처 슈퍼마켓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고 서 있는데 멀리서 뛰어오는 모양새가 마치 그 청년 같았어요. 얼굴도 모르는 청년이었지만 그 순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이 사람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요. 웃기시죠? 저도 조금 웃깁니다. 어떻게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청년은 아줌마에게 들은 대로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었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사람도 소탈해 보이고 작은 것에도 환한 이빨을 드러내며 잘 웃었는데 그 미소가 참 눈부시게 느껴졌어요. 그게 바로 남편의 매력이었죠. 아, 그 청년은 몇 번의 만남을 거쳐 정말로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려 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홀딱 빠져 그리 혼사를 서두르고 말았네요. 어머니는 막상 제가 시집을 간다 하자 놀라셨지만 그러면서도 잘 가라 축하해 주셨어요. 다만 시댁에서 농사를 그만두고 땅을 모두 팔아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갈 생각이라 제가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말에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시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잘 모셔야 한다. 남편한테도 잘하고 알겠지? 응, 엄마, 알겠어요. 제가 시집 가던 날은 온 집안이 눈물바다였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이 동생들에게 번졌던 거죠. 그렇게 모두가 저를 애틋한 마음으로 보내주곤 저는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서울로 올라와선 바쁘게 지냈어요. 남편은 결혼 직후 준비하던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서울의 어느 학교로 발령을 받았고 저는 저대로 일자리를 구했죠.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집에서 살림을 하길 바랬지만 서울살이 적응도 할 겸 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며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어차피 어머니와 하던 장사 이어가는 거라 생각하니 그 생활이 퍽퍽하지만도 않았습니다. 시골 장에서 장사하던 경험이 나름 한몫하던 거죠. 다만 자그마한 시골에 비해 서울은 큰 곳이고 사람도 많은 곳이니 서로 잘 알고 지내지도 않고 인심이 얄팍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죠. 하지만 몇 달 지나니 어느새 그런 것들에도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에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보, 왜 아이가 안 들어설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요. 원래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거라 하잖아요. 이런 걸로 머리 아프게 신경 쓰고 그러지 마요. 남편이야 워낙 선하디 선한 사람이니 그런 걸로 제게 압박 주지 않았습니다. 허나 저는 초조하고 불안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 있을 땐 그러지 않았지만 저만 있을 때 일부러 들리게 그러시곤 했거든요. 너 애 못 빼는 몸은 아니지? 아휴, 정말 그러면 큰일이다. 철이 우리 집 장남이야. 아, 네, 알아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냐? 지금 1년이 넘어도 애를 못 갖고 있는데 니들 노력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랬지. 애 갖기 위해선 부부가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원래도 잔 걱정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장남인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안 들어서니 그때부터는 용하다는 한약방에 들려 한약을 몇 포씩 먹이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단골 점집애가 점을 쳐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무당이니 귀신이니 이런 것들을 믿지도 않는 편인데 억지로 끌려가 앉아있다오곤 했죠. 예, 내가 무당한테 날짜를 받아놓은 게 있다. 이날, 그리고 이날 꼭 부부관계가 있어야 한단다. 내가 달력에 표시해 줄 테니 이거 집에 꼭 들고 가 그대로 하거라. 알겠니? 네,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면 이상한 시어머니라고 거리둘 법도 하지만 저 때는 시어머니가 제2의 부모님이란 생각이 있었기에 다들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도 꽤 고집이 있었던 터라 달력은 받아두기만 했을 뿐 한 번도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른 적은 없었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시는 한약이 몹시 써 몇 번 먹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걸 발견하고 마신 것입니다. 너 이게 뭐니? 왜 이게 냉장고에 그대로 있는 거야? 설마 너 안 먹었니? 아, 그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기가 차는구나. 이게 얼마치인데, 얼마짜린데? 내가 이거 받으려고 몇 날 며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어쩜 너는 네 멋대로만 하려는 게야? 애 뵐 생각은 없는 게야? 그게 아니고요. 조금 이따 먹으려고. 조금 있다긴 상했겠다. 여자가 애 못 빼면 그 집안에 있을 자격이 없어지는 거야. 쓸모 없어지는 거라고? 내 입에서 꼭 이런 말까지 나와야겠니?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여자의 도리를 강조하며 제게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간 쫓겨날 줄 알라며 엄포를 놓으시고 가셨습니다. 시어머니 간자리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애를 낳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닌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왜 나에게만 책임을 물으시는 건지. 처음으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고향에 살았을 적엔 아무리 가난해도 가족이 있었기에 행복했는데 서울에선 가족이 제 몫을 옥죄어오고 있었죠. 그래도 고향에서 했던 어머님 말씀도 생각하며 내가 봉양해야 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버텨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노기는 풀릴 줄을 몰랐습니다. 아휴, 왜 안 들어서는 거지? 답답하네, 답답해. 옆집 미숙이네는 벌써 손주가 2살이라는데. 어머님이 주신 한약 다 챙겨 먹었어요. 달력도 확인했고요. 아유, 고만해. 애 잡겠어. 며느라가 이제 그만 가보거라. 가긴 어딜 가? 너 온 김에 여기 청소 좀 하고 가라. 화장실이랑 박박 닦고 가. 저녁거리도 만들고 그거라도 해야지. 아, 뭐해? 걸레 줄 테니 받아. 네. 가끔 시아버지께서는 혼만 나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말리긴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 않고 자기 집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식당 일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 밖에 나가 일하는 게 활력도 돋고 좋았는데 어느새 새장 속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제 신세를 한탄할 곳은 남편뿐이었어요.
여보, 나 힘들어요. 요즘 식당 일도 그만뒀고 시어머니 집에서 청소만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만족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나 이제 어머님 집 안 가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진즉에 말을 하지.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해볼게. 미안해, 당신 고생만 시켜서. 서울까지 데려와 놓고는 남편 구실 하나 제대로 못 해줬네. 아니에요. 당신 바쁜 거 아니까 일부러 말 안 한 거예요. 또 내가 말하면 당신 어머니 흉만 보는 게 되는 거니까요.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나 현명하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 이 문제는 내가 어머니하고 잘 말해볼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토로하자 이를 시어머니께 달려가 일을 잘 조율해 보려고 했어요. 남편 딴엔 엄청난 노력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이거를 고자질이라고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김장을 하러 시어머니 댁에 갔는데 싸늘한 눈빛으로 절 보시더라고요. 기가 죽어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갑자기 물세례가 날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내 아들한테 일러놓고 이 정도 대가도 없을 줄 알았니? 내가 너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진즉에 며느리로 들이려 하지 않았을 거다. 어디 아들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 어디서 그런 못돼 처먹은 걸 배워왔어? 어머님, 저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 괜찮아? 남편이 달려오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더 큰 화를 입었을 겁니다. 그날은 남편 덕에 간신히 시어머니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허나 더 이상 시댁에 갈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이런 와중에 남편은 재촉하지 않고 시간을 갖자고 말하며 저를 달래주었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자기 역시 어머니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저에겐 참 좋은 남편이었죠? 허나 그 행복도 잠시 몇 달이 안 되어 저는 세상의 모든 절망과 쓰라림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 김인순 씨 되시나요? 지금 윤철 씨가 병원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받고 다급히 달려갔을 때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어요. 이미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일그러져 있었고 저는 넋이나가 그저 남편의 이름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철희 씨, 여보 당신. 그리고 뒤이은 의사의 말에 그만 정신을 놓아버렸죠. 남편의 사망 시간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루었는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시댁살이에 지쳐 힘들긴 했어도 나를 그리 따뜻하게 보살펴주던 사람이었는데 일이 허망하게 떠나고 나니 어찌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장례식에서도 난동을 피우셨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 너같이 운 없는 계집애가 들어와서 이 꼴이 된 거다. 우리 아들 어쩜 좋으니? 우리 불쌍한 아들. 주변에서 말려 그나마 간신히 진정되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원망하지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데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서요. 흔히 자식이 죽으면 흙이 아닌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시어머니 역시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탓하고 싶으셨겠죠. 그게 저였을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걸렸던 건 친정어머니였죠. 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장례식장에 와 저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내가 너만큼은 남편 없는 팔자 안 만들려 했건만 제발 그것만은 안 된다고 빌었건만. 괜찮아요, 엄마. 나 괜찮아요. 어머니는 저만치나 많은 충격을 받으셔 오빠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일은 애석하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왔어요. 무슨 음식만 봐도 속이 미식거렸고요. 처음엔 남편을 잃은 충격 때문에 그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증상을 들은 친구가 임신을 의심했고 설마 하여 병원을 가보니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더군요. 축하합니다. 앞으로는 건강 잘 챙기세요. 초기에는 유산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며 병원 밖을 나서는데 과부가 된 처지에 키워야 할 아이까지 생겼다니 제 운명이 놀랍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하고 차분하게 생각해 본 결과 이 또한 어쩌면 남편이 준 선물이 아닐까 싶더군요. 먼저 떠난 남편이 제게 외로워 말라고 쥐어준 선물 말입니다. 그리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고 저는 남편 사진을 끌어안으며 그야말로 오열을 했습니다. 당신 왜 먼저 갔어요? 같이 이 기쁨 누리지, 같이 키우지. 남편 역시 내색하진 않았지만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알았기에 저는 그리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땐 시댁에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모든 걸 정리한 뒤 시골로 다시 내려갔다는 말만 들었을 뿐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지분들을 찾아뵈어도 다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친정어머니의 부름을 받아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부른 배를 감싸 안고 있는 동안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했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생활비도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했으니까요. 근데 친정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서울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니? 나도 혼자 지내는 거 적적하다. 네 오빠에 너에 다 가버렸는데 이 애미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마도 어머니는 과부가 된 저를 돕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손가락질 받을까봐 지켜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저는 그런 어머니의 간곡한 부름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곤 고향병원에서 출산까지 한 후 그곳에서 하나뿐인 아들내미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엄마가 옆에 있어 그런지 육아가 그리 고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젖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 아플 때도 당황하지 않고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손수 알려주셨거든요. 또 귀여워해 주시는 마을 어르신들도 있어 아이는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잘 돕고 아프신 어른이 있으면 가서 보살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게 가장 제가 바라는 것이기도 했고요. 허나 아들이 사춘기가 올 법한 중학교 시절에는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말썽을 부리는 건 아닐까 해서요. 남편도 없는데 아들이 그러면 잡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들은 외려 농사 일손을 도우며 엄마 저 오늘 할 거 없어요 하고 묻곤 했죠. 마음속으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들은 사내 아이라 그런지 힘도 장사였는데요. 어르신들이 힘쓸 일이 있으면 저희 아들을 제일 먼저 찾기도 했죠. 그리고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제법 의젓해 이제는 성인이 될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특히나 그 시절엔 남편을 빼다 박아 아들을 보면 저절로 남편 생각이 났어요. 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참 자랑스러워했을 거다. 저는 종종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럼 아들은 저도 아버지를 배웠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운 기색을 내비추곤 했죠.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터라 조금 놀라운 말이었는데요. 엄마, 할머니, 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네, 아버지도 선생님이셨다면서요? 저도 적성에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중학교 때 저 가르쳐 주셨던 국어 선생님이 계신데 저도 그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몰랐지만 아들에겐 나름대로 자기에게 영향을 준 선생님마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었죠. 근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가난한 시골집에 아들 대학 보내줄 돈이 없었던 게죠. 허나 여기에 또 다른 기적이 따라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을 가고 싶어 하자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이장님에게 건넨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라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그 숫자가 많다 보니 돈이 제법 되었습니다. 이장님, 이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 녀석을 위해.
아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꼭 선생님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고맙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어렸을 적부터 이곳에서 나고 자라 함께했던 세월이 길었던지라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내주신 그 마음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그날은 저도 아들도 눈물을 글썽거리며 하루 종일 감사 인사를 드렸죠. 아들은 그렇게 무사히 대학까지 합격해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그대로 어머니와 남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니 막상 그 적적함이 찾아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힘내서 공부하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혼자 갈무리하곤 했죠. 아들은 서울로 대학을 간 뒤에도 고향에 종종 내려왔어요. 거리가 있어서 자주 내려오진 못했지만 방학 때는 고향에 있었고 제 일손도 도우며 그리 지냈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어서 하루빨리 선생님이 되는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아들에게 공부 잘하고 있냐 묻기도 하고 열심히 하라는 재촉도 하곤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은 멋쩍게 웃거나 할 뿐 별말이 없더군요. 게다가 대학 졸업하면 금방 선생님이 될 줄 알았지만 시험이 많이 어려운지 아들은 5년이 지나도 소식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믿어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하고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요. 아들의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고 볼 때마다 말수도 없어지더라고요. 너 혹시 공부가 잘 안 되니?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물어도 대답도 않고 좀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그러더니 임용고시를 준비하느라 바쁘다며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녀석이 아닌데 타지에 있는지라 속사정을 알 수도 없어 마음속에도 걱정이 생겨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생일이라 서울로 올라가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는 거라 한껏 들떠 아들이 사준 스카프까지 메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지 꼭 알아내야겠다는 심산으로 서울역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아들과 만나기로 한 식당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저는 너무나 기막힌 일을 당하고야 맙니다. 참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길거리에서 딱 봐도 임신을 한 배부른 처녀가 담배를 태우고 있더군요. 팔다리는 깡마르고 배만 나온 것이 다시 봐도 임신을 한 게 분명했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죠. 더군다나 막 술집에서 나온 듯 술집 앞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모습이 보기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갈까 했어요. 저런 아이들에게 훈계를 늘어놔봤자 바뀔 것도 아니고 소용없는 일이니까요. 근데 제가 얼마나 힘들게 아들을 가졌는지를 생각하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다가갔어요. 저기 아가씨, 혹시 임신한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저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거 아이한테 무척 안 좋아요. 기형아가 태어날 수도 있고요. 아직 젊어서 잘 몰라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안타까워서요. 나이 든 사람 잔소리로 들리겠지만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한 소리 했네요. 아무튼 실례였다면 미안해요.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예의 있게 정중하게 말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반응이 아주 황당하더군요. 갑자기 담배 연기를 제 앞으로 뿜더니 이러는 겁니다. 아, 늙은 게 존나 말도 더럽게 많네. 뭐라고요? 아, 그냥 지나갈 것이지 실례인 줄 알면서 왜 짓거리시는 거죠, 대체? 누구 사람 기분 잡치게 하려고 작정했어요? 아, 지금 기분도 역 같은데, 이 늙은이가. 아유, 기가 막혀.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그야말로 입을 떡 벌리고 그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가씨와 몇 분간 그러고 있자 친구들로 보이는 몇몇 여자들이 나오더군요. 죄다 짧은 치마에 요란한 머리들을 한 아가씨들이었어요. 그 아가씨들은 절 보더니 누구냐며 고갯짓을 하더라고요. 아, 꼰대야, 꼰대. 나보고 임신했으니까 담배 피지 말라고 지랄 떨길래 한마디 좀 해줬어. 가자, 술 먹으러.
그 아가씨의 발언으로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희죽거리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애들 입에서도 늙은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큰 모욕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늙은이라는 단어, 저에게 대놓고 담배 연기를 내뿜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저를 휘감고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아들을 만났지만 충격에 반가운 내색조차 할 수 없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아니야. 얼른 밥 시키자꾸나. 아들에게 말할 법도 한데 왜인지 저는 창피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꾹 삼켰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으려는 저를 아들은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식사 내내 그저 아들의 안부만 물을 뿐 침묵을 지켰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아들이 저를 붙잡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마치 꺼내기 힘든 얘기를 한다는 얼굴로 말입니다. 엄마 있잖아요. 내가 만약 어려운 선택을 한다고 하면 엄마는 나 응원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그냥 묻는 거예요. 아들의 얼굴은 몹시 심란해 보였어요. 어려운 선택, 그게 뭘까요? 하지만 그게 뭐이던 간에 저는 아들을 응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내 배로 낳은 아들이니까요.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공부 압박받지 말고 천천히 해라. 합격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두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더군요. 다음날 불현듯 고향집을 찾아온 아들과 그 옆에 아가씨를 보고는 제 착각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죠.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가 멀쩡한 여자였다면 이토록 반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제 제게 큰 수치를 안겨준 그 아가씨가 바로 아들이 데려온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엔 절 보자마자 너무 당황한 나머지 고개를 푹 숙으렸고 아들은 뭣도 모른 채 떠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사실은 어제 소개해주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서요. 엄마, 이 사람 내 여자친구인데 임신을 했어요. 내가 책임지고 싶어요. 나 아직 임용고시 붙지도 않았고 이제 공부 시작 단계이지만 붙을 자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결혼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네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너 어디 고개 좀 들어봐라. 엄마 왜 그래요? 어머님. 그 여자애는 파들파들 떨며 죄송하단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아이에게서 담배 연기가 날 것만 같아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가가 고개를 젖혀들었어요. 똑바로 눈을 마주하니 모든 게 분명해지더군요.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무조건 반대야. 절대 안 돼. 엄마, 갑작스러운 거 알아요. 근데 한 번만 일단 얘기를 나눠보시고. 나눌 것도 없다. 얘가 어제 어디서 무얼 했는지 너야말로 아니? 엄마가 지희를 만났어요? 어디서요? 네가 설명해보렴. 내 얼굴에 담배 연기 뿜으며 뭐라 했는지.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어머님인 줄 모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늙은 게 말도 많다 그러더구나. 거기다 임산부가 술에 담배에 너 이런 애를 대체 어떻게 만나 임신까지 시켜 데리고 온 거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을 아주 호되게 혼낸 것 같습니다. 아들도 사람이니 실수를 할 수 있죠. 실수였다면 저도 적당히 혼내고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 아들이 저런 형편없는 애를 사랑하고 애까지 만들어 결혼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이 애가 내가 알던 아들이 맞나, 내 배로 낳은 아들인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며 머리가 어질거렸습니다. 거기다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지희야, 너 정말 어제 담배 피고 술 마셨어? 이제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잖아. 미안해. 친구들이 부추기는 바람에 내가 너무 취했었나 봐. 사실 기억도 잘 안 나.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다 술에 취해 한 말이에요. 제정신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기가 찼어요. 임산부가 술을 마셨다는 것부터 얼마나 책임감 없는 행동인지 이 아이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제게 그저 나쁜 말을 했다는 것만 잘못이라 생각하며 싹싹 빌고 있는데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너무 지끈거려 아들도 그 여자애도 둘 다 물러가라 했습니다. 돌아가라. 나는 이 결혼 죽어도 허락 못하니까. 엄마, 잠깐만요. 잠깐만 얘기해요. 아들의 간곡한 외침을 뒤로하고 집에 들어왔는데도 머리가 어질거렸습니다. 밭에 나가 있던 친정 어머니가 절 보시곤 무슨 일이냐 묻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 하더군요. 제가 어머니에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자 어머니 역시 절대 안 된다며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애 집에 들이면 태민이가 완전히 망쳐질 게다. 안 된다. 나도 알아요, 엄마. 근데 어떡하면 좋아요? 애는요, 보니까 지울 수도 없을 것 같던데. 네, 다만 걸리는 게 하나 있다면 아이였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내 아들의 여자친구 뱃속엔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아들은 그 뒤에도 고향집에 찾아와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엄마, 내가 단속 잘 시킬게요. 술, 담배 입에도 못 대게 할게요. 지금 그게 문제니?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임산부면서 술, 담배 다 하는 여자애를 대체 뭘 보고 나보고 며느리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너야말로 정신이 한참 빠져도 빠졌구나. 너 정말 내 아들 맞니? 내가 널 그리 키웠어? 엄마, 그럼 애 지워요? 이제 와서 지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희 불쌍한 애예요. 엄마 없이 자라서 힘들게 자라온 애라고요. 그래서 가끔 감정 조절 못하고 술, 담배도 하지만 나쁜 애 아니에요. 엄마도 겪어보시면 알 거라고요. 지금도 엄마한테 그렇게 나쁘게 군 거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겪어보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 나는 그런 애 결코 며느리로 들일 생각 없으니 결혼이 하고 싶거든 니네 둘이 해라. 결혼식장에 나랑 네 할머니가 발들일 일은 없을 테니까. 정말 엄마도 고집 한번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 저도 저대로 할게요. 아들과 이렇게 싸워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엔 저희 친정 어머니까지 나서서 아들을 설득해보려 했지만 도리어 아들은 할머니, 엄마 좀 말려주세요. 저 이 여자랑 결혼해야 해요 하며 어머니를 설득하려더군요. 정말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단 한 번도 자식 낳은 것을 후회해 본 적도 원망해 본 적도 없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그땐 내 자식이지만 너무 미웠습니다. 거기다 나중엔 아들까지 제게 화가 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정 안 되면 일단 엄마 허락받는 거 포기할게요. 우리 둘이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고 있을 테니 그렇게 알아주세요. 나중에 마음이 내키시면 연락주세요. 그야말로 이것은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모 말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통보요. 그 통보를 듣자마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저 이쁘게 귀하게만 키운 자식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혹여나 내 교육 방식이 잘못되었던 건지 잘못의 방향을 저에게로 돌리게 되더군요. 하지만 맹세컨대 그저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그 상실감에 몸부림치면서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남편 빼닮은 착한 아들, 기특하고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자식 문제로 골머리 썩던 부모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에 지쳐 살고 있었을 적 저는 여자애가 출산할 적에 한 번 정도 찾아가 다행히 손주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천만 다행이었죠. 하늘이 도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엔 자기가 이제 이 집안 식구라도 됐다고 생각한 건지 저에게 어머님이라 부르며 그러더군요. 산후조리가 끝났을 적 아들과 셋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머님, 건강한 손주 낳아드렸잖아요. 그러니 화 풀어주세요.
됐다. 내 생각은 변함없어. 아, 이혼이요? 이혼시키려고요, 저희? 너 지금 웃는 거니? 어머님, 주제넘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이 나이 드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간섭받는 거 되게 싫어해요. 부부 생활은 부부끼리 하는 거라고요. 뭐라고? 괜히 이혼이니 뭐니 그딴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저희 이혼할 생각 없어요. 어머님도 아들이 이혼남 되는 건 원치 않으시잖아요? 알아들으셨죠? 그럼 이만 가주세요. 몸 힘들어 죽겠으니까. 아들은 여자애가 제 앞에서 저렇게 떠들어대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스러운 얼굴로 고개만 떨구었죠. 저는 그런 아들이 여자애보다 더 미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턴 제가 아들을 놓기로 했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살든 말든. 그 후로 저와 아들 사이에 교류는 없었습니다. 명절날 서로 연락하지도 않았고 그저 저도 아들이 없는 것처럼 살려 했죠. 허나 말이 쉽지 매일 밤 남편 사진만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비통하고 원통하고 이럴 때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젊은 날 남편 잃은 것마저 서글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1년 후 갑작스레 친정어머니 장례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앓고 계시던 지병이 악화되시면서 쓰러지셨는데 그 길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어머니 장례까지 치르니 그야말로 마음이 사막과 같더군요. 그 괴로움의 시간이 아마 2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리 살던 어느 날 누군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에 덜 깬 얼굴로 나가보니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린 아이를 업고 나타나 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나 말해봐라. 놀랐지만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시나 그 여자엔 애를 키운 지 1년도 안 돼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아이는 아들에게 맡긴다는 문자 하나만 남기고요. 엄마 미안해요. 이런 걸로 나타나서. 엄마, 애는 제가 키울 거예요. 어떻게든요.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말을 끝낸 뒤 그대로 엎드려 펑펑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한이 쌓였던 건지 아니면 그간의 고생이 심했던 건지 참 구슬프게도 울더군요. 미운 아들이었지만 저리 또 가슴 아프게 울고 있으니 저 역시 가슴이 쓰렸습니다. 자식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날 아들을 집으로 불러 밥상을 차려주곤 손주를 보았습니다. 똘망똘망하니 이쁘게 생겼더군요. 아들은 그 후 저와 살게 되었어요. 제 농사일을 돕고 손주도 키우면서요. 물론 손주 키우는 건 제가 돕고 있습니다. 허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과 손주, 제가 품고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한때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은 아들이지만 저는 아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 어찌하면 좋을까요? 정말 제 인생이 왜 이럴까요? 현명한 해답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